네, 안녕하세요. Explainable AI의 전반적인 종류와 한계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Obtaining Genetics Insights from Deep Learning via Explainable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리뷰 논문 읽고 발표 진행하게 된 김혜영입니다. 이런 리뷰 논문을 읽게 되었고요. 첫 번째로 인트로덕션 파트였습니다. 딥러닝이 그 퍼포먼스가 좋기 때문에 제노믹스 분야에서도 예측 모델의 생성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흔히 블랙박스라고 하여 대부분 모델은 인풋 데이터에서 도대체 어떤 피처들이 학습되었고, 그래서 결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그 내부적인 것들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Explainable AI라는 분야에서는 모델 내부에서 어떤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지 이해하고자 하는 모티베이션으로 발달하고 있는 분야이고, 여러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포스트혹 인터프리테이션 메소드를 주로 다루었는데, 이것은 모델을 일단 다 학습시킨 다음에 어떤 것이 학습되었는지 추후에 확인하는 접근법으로 인풋 피처끼리의 관련성이나 모델 프리딕션 리절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파악하게 됩니다. 일단 먼저 input DNA 시퀀스는 원핫 인코딩 됩니다. 각 자리에 ATGC 무엇이 있는지에 따라서 1 또는 0으로 기록되고, 그러면 input DNA 시퀀스 사이즈가 large L짜리라고 했을 때 그럼 4 by L짜리 매트리스가 생성되는데, 이를 모델의 인풋으로 넣어주게 됩니다. 첫 번째 레이어에서는 컨볼루셔널 노드에 의해서 스캔이 되어서 피처들을 학습합니다. 이때 계산된 액티베이션 밸류들이 여러 레이어를 거치면서 비선형성을 띠게 되고, 마지막 빨강색으로 칠해진 레이어에서 이 서열의 다이나믹 프로퍼티를 예측하게 됩니다. 이렇게 트레인된 모델을 해석하기 위한 방법으로 네 가지로 총 제시되었고, 이를 각각 모델 베이스드, mathematical propagation of influence, identification of interaction between features, using prior knowledge for transparent model 이렇게 제시되었습니다. 모델 해석 방법 설명에 앞서서 레귤레이터리 제노믹스 분야에서 딥러닝이 사용되는 것에 대한 짧은 설명이 있었습니다. 레귤레이터리 제노믹스 분야에서 딥 뉴럴 네트워크가 예측 모델 생성 때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특히 이 논문에서는 시퀀스드 액티비티 모델을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레귤레이터리 DNA 시퀀스로 추정되는 서열을 인풋으로 받아서 이 서열의 다이나믹 프로퍼티를 예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모델이 예측하고자 하는 프로퍼티로는 트랜스크립션 팩터 바인딩 모티프인지, 크로마틴 어세서빌리티나 아니면 진 익스프레션 그 유전자 발현량 등이 있습니다. 이 시퀀스드 액티비티 모델에서는 CNN과 RNN이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먼저 CNN의 구조를 살펴보면 컨볼루셔널 레이어와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로 구성됩니다. 필터라고도 불리는 컨볼루셔널 노드들은 패턴 디텍터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인풋으로 들어온 지놈 시퀀스를 스캐닝하면서 피처들을 뽑아내고 툴링, 액티베이션 펑션, 플래티닝 과정 등을 거쳐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로 전달됩니다. 다음으로는 RNN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RNN은 노드들이 연쇄적으로 배치된 구조를 가집니다. 시퀀스드 액티비티 모델에서는 DNA 서열을 따라 배치되면서 각 노드는 하나의 DNA 시퀀스를 입력으로 받고 다음 노드를 위한 출력 값을 내뱉습니다. 일단 모델이 생성되고 나면 포스트혹 모델 인터프리테이션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방법에서는 어떤 피처를 제거해 본 다음에 그 시행이 전체적인 모델의 예측 성능에 가지는 중요성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어떤 피처 조합에 대해서 조사를 할 것인지, 어떤 파라미터 대상으로 평가할 것인지 등등 가능한 그 조합의 가짓수가 방대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그레디언트 베이스드나 퍼터베이션 베이스드 등등 여러 방법론들이 제시되었으나, 이들 모두 결국 어떤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로컬 인터프리테이션이 성공했다 하더라도 이를 글로벌 언더스탠딩으로 확장하는 것 또한 애매했습니다. 우리는 현재 모델에 쓰인 인풋 시퀀스 하나에 대해서 피처 임포턴스를 추정한 것인데, 이를 이용해서 전체의 데이터 집합에서 중요한 피처 컨비네이션에 대한 정보를 일반화하는 것은 애매하다는 주장입니다. 가장 먼저 제시된 모델 인터프리테이션 방법으로 모델 베이스 인터프리테이션 방법이 있습니다. 모델 해석에 대해서 가장 직관적인 접근법은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개별 구성 요소에 대해서 직접 조사하는 방법이다라는 모티베이션으로 시작된 접근법인데요.
이를 위해서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제시되었는데, 첫 번째로는 직접적으로 히든 뉴런을 조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텐션 메커니즘을 통해서 모델을 트레인 시킨 다음에 어텐션 웨이트를 통해 인풋 피처별로 렐러번스를 계산하게 됩니다. 먼저 히든 레이어를 직접 조사하는 방법입니다. 아까 CNN의 첫 번째 레이어는 필터들로 구성되고 각 필터는 패턴 디텍터처럼 작용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시퀀스 액티비티 모델에서 각 필터는 쇼트 시퀀스 모티브를 캡처하게 되는데, 모델 트레이닝이 다 끝난 뒤 조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쇼트 시퀀스 모티프에 대한 정보는 컨볼루셔널 웨이트 매트릭스에 인코딩이 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풋 시퀀스가 모델로 들어왔을 때 컨볼루셔널 웨이트 매트릭스 연산을 하는 것이나 포지션 웨이트 매트릭스로 지놈 시퀀스를 스캐닝하면서 연산하는 것이나 해당 서열 위치에서 찾고자 하는 패턴과 얼마나 유사한지를 측정한다는 면에서 수학적으로 동일한 연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컨볼루셔널 웨이트 매트릭스에 약간의 변형을 주게 되면은 이를 PWM으로 만들 수 있고, 이를 시퀀스 로고 리프레젠테이션과 같은 방식으로 시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 피겨를 보면은 인풋 서열은 다 원핫 인코딩이 되어 있고, 신경망에서 각각의 필터는 개별 PWM 디텍터로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필터에 변형을 주어서 PWM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흔히 사용되는 방법으로는 필터를 어느 수준 이상으로 활성화시키는 서브 시퀀스들을 모아가지고 직접 PWM을 계산해서 만드는 방식입니다. 여기 피겨를 보게 되면 시퀀스들이 여러 개가 주어졌을 때 특정 필터를 어떤 역치 이상으로 액티베이션하는 여기 서브 시퀀스들만이 여기 색칠되어서 나타나 있는데, 이를 멀티플 시퀀스 얼라이닝 하는 것과 같은 비슷한 원리로 얼라인한 다음에 위치별로 염기를 세고 변형을 거쳐서 PWM을 만들게 됩니다. 이 학습된 PWM은 여러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미 알려진 TF 바인딩 프로파일과 비교를 해 가지고 어노테이션 할 수 있습니다. 그 CNN 필터가 알려진 TF 바인딩 모티프와 일치한다는 보장은 없었지만,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뉴럴 네트워크는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단순히 PWM이 있다고 해서 그게 유용한 피처임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학습으로 알아낸 PWM이 모델 프리딕션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봐야 하는데, 이는 필터들을 차례로 무효화시킨 다음에 그 시행이 예측 결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보면 됩니다. 직관적으로 우리가 무효화한 해당 필터가 예측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PWM이었다면 모델 프리딕션 결과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 방법에도 한계가 있는데, DNN 모델은 대체로 드롭아웃에도 로버스트하게 학습되기 때문에 예측에 중요한 피처들은 여러 노드에 반복적으로 그 피처가 학습되어 있을 것이라고 하고, 따라서 하나의 노드를 무효화한다고 해서 모델 예측 결과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히든 레이어를 직접 조사하는 거 말고 어텐션 웨이트를 사용해 피처의 중요성을 파악하는 방법이 있다고 아까 언급했었는데, 모델 트레이닝 중에 자동으로 어텐션 웨이트를 학습하여 히든 스테이트 간의 연관성을 캡처하게 됩니다. 어텐션 벡터를 조사함으로써 인풋 서열 중 모델의 중요한 역할을 한 특정 부위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이 스루풋 데이터에서는 리던던시 문제가 흔하게 일어나는데, 이로 인해 어텐션 웨이트가 인스테이블한 단점도 있다고 합니다. 앞에 모델 베이스 인터프리테이션 방법이 트레인드 뉴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개별 요소가 얼만큼 중요한지를 평가했다면, 이 방식은 인풋 데이터에 대해 변화를 주는 방식입니다. 일부러 변형된 시퀀스를 인풋으로 준 다음에 예측 결과가 얼마나 변화하였는지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포워드 프로파게이션과 백워드 프로파게이션 두 방식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로 포워드 프로파게이션 방식인데, 이는 인실리코 뮤테제니시스 ISM이라고도 불리는 방식을 사용해서 인풋 시퀀스의 뉴클레오타이드의 변화를 줘본 다음에 모델에 생기는 변화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가령 인풋으로 주려는 DNA 서열이 길이가 라지 L자리가 있다고 생각해보면
첫 번째 뉴클레오타이드가 A라면 이를 C, G, T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뉴클레오타이드 자리에 대해서 오리지널 서열 1개와 새로 생성된 3개의 서열까지 총 4개의 서열 정보를 가지게 됩니다. 이때 오리지널 서열과 알터내티브 서열을 모델에 인풋으로 주었을 때 예측값 차이를 어트리뷰션 스코어라고 하면 이를 뉴클레오타이드 1번 자리부터 L번 뉴클레오타이드 자리까지 이와 똑같은 시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각 자리가 어떤 뉴클레오타이드로 치환되었는지에 따라서 디퍼런스가 계산되므로 결과로 4/L짜리 행렬을 얻을 수 있고 이를 어트리뷰션 맵이라고 부릅니다. 연산량이 많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시도로 Fast ISM이나 Accelerated ISM과 같은 방식들도 나왔는데 이는 연산량을 줄이기 위해서 인풋 시퀀스의 일부만 사용하거나 모델을 트레이닝하면서 겹치게 되는 연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겹치는 연산들은 건너뛰는 방식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레퍼런스 서열과 뮤테이션된 서열 여기서 레퍼런스가 T인데 이를 다른 C로 바꿈으로써 이의 차이를 계산하는 것이고요. 근데 리퍼런스가 T라면 이게 A나 G로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총 4가지의 결과 인풋 서열이 되고 이를 각 자리에 대해서 그 변화들을 계산하면 4/L짜리 어트리뷰션 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뉴클레오타이드씩 변경시키는 ISM은 기본적으로 연착량이 엄청나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싱글 뉴클레오타이드 말고 아예 서열 일부분을 변형시키는 방식이 제시되었습니다. 특히 이때 랜덤 서열을 변형시키는 것보다는 트랜스크립션 팩터 바인딩 모티프로 이미 알려진 부분의 서열을 변경시키는 것이 인터프리티빌리티 면에서는 더 좋겠지만 이는 사전 지식, TF 바인딩 모티프에 대한 사전 지식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한 포워드 프로파게이션 방식은 총 많은 4/10개의 인풋 시퀀스를 모델에 넣어주게 되기 때문에 연산량이 엄청나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안된 방식이 백프로파게이션 메서드인데 이는 모델의 데리버티브를 계산해 가지고 시퀀스의 미세한 변화가 모델의 예측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합니다. 모델을 만들 때 논리니어 펑션 여러 개의 합성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그레디언트를 구할 때에는 역전파 방식을 이용한 체인 룰로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특정 인풋 시퀀스를 모델에 흘려주게 되면 그레디언트 벡터를 생성하게 되는데 이 벡터의 크기는 인풋 피처의 사이즈와 동일하면서 인풋 시퀀스 각 자리의 뉴클레오타이드가 모델에 가지는 중요성에 대한 정보를 가지는 벡터입니다. 이 그레디언트 벡터와 인풋 시퀀스 밸류를 엘리멘트 와이즈 곱셈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그레디언트 베이스드 어트리뷰션 맵을 얻을 수 있고 이러면 어느 서열 부분이 이 모델 프리딕션 성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런 그레디언트 베이스드 모델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세츄레이션 프로블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령 이거는 꼭 제놈 시퀀스가 아니고 전체적인 saturation problem에 대한 설명인데 가령 input 피처가 x는 2라고 했을 때 x 값에 따라서 베이스라인이 x는 0이라고 했을 때 그럼 우리가 x 값을 무엇으로 넣어 주느냐에 따라서 함수 값이 다르기 때문에 x 특징량은 모델의 프리딕션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x가 2일 때 인풋에서 x를 2로 넣어 주었을 때 그레디언트를 계산해 보면은 0이 나오기 때문에 attribution score는 0으로 계산됩니다. 이렇게 모델 예측에 기여하는 게 맞지만 attribution score이 0으로 계산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접근 방식으로 reference based gradient method가 있는데 그 예시로 integrated method가 있습니다. 이는 베이스라인에서부터 인풋까지의 직선 경로를 따라서 그레디언트를 모두 적분해서 계산합니다. 그 패스의 모든 그레디언트를 고려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특정 지점에서 그레디언트 값이 0이 되어버리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놈 시퀀스에서 베이스라인으로 쓸 수 있는 거는 모노뉴클레오타이드 혹은 다이뉴클레오타이드 셔플드 시퀀스가 사용되는데
이는 다이뉴클레오타이드 프리퀀시는 동일하게 유지되면서 전체 서열을 셔플하여 만드는 서열입니다. 선형 경로 이외에 추가적으로 모든 비선형 경로들을 고려해서 그레디언트를 적분해서 더하는 방식인 Enhanced Integrated Gradient와 같은 방식들도 있습니다. 앞과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진 어트리뷰션 맵은 인풋 시퀀스마다의 어트리뷰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글로벌 인터프리테이션으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여러 인풋 서열들을 넣어줬을 때의 어트리뷰션 맵 결과들을 통합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TF-MODISCO라는 접근법이 있었는데, 이는 어트리뷰션 맵들을 클러스터링 기반으로 통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에도 한계는 있었는데, 클러스터링 개수나 유사성의 척도를 정하는 방식 등등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앞부분에서 개별 피처가 모델 프리딕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았는데, 사실 중요한 것은 피처 간의 인터랙션이라는 사실에 의한 접근 방법입니다. 가령 진 레귤레이션에서 살펴보면은 어떤 서열이 TF 바인딩 모티프라는 사실보다는 TF들의 어떻게 코오퍼레이트 하는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접근 방법이 나왔습니다. 신경망에서 초기 레이어는 개별 피처들을 캡처하고 더 디퍼 레이어로 갈수록 이 피처들을 조합한 트레이닝을 하기 때문에 피처 인터랙션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디퍼 레이어 뉴런을 직접 조사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셀프 어텐션 방법을 쓰게 되면 인풋 시퀀스 내 염기성 간의 인터랙션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CNN 모델에서 풀링 레이어를 셀프 어텐션으로 대체할 수 있는데, 그 결과로 생긴 L by L짜리 행렬이 염기성 간의 코오퍼레이티비티를 나타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아까 설명드린 ISM과 비슷한 방법을 쓰는 건데, 아까 ISM 방법을 사용하면 해당 모티프 중요성을 파악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를 다르게 이용해서 모티프 간의 인터랙션을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랜덤 시퀀스에 두 개의 모티프를 인서트 하는데, 하나의 모티프가 뮤테이트 돼 있거나 아니면 두 모티프 모두 뮤테이트 된 것도 추가적으로 삽입합니다. 그러면 이제 원본 모티프만을 가진 서열과 이상한 모티프를 포함하고 있는 세 가지 서열까지 총 이렇게 네 가지의 시퀀스를 가지게 되는데, 이를 모델에 흘려준 다음에 프리딕션 결과 차이를 관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포워드 프로파게이션 방식과 백워드 프로파게이션 둘을 적절히 조합한 방식인 딥 피처 인터랙션 맵, 딥빔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레퍼런스 서열과 한 모티프만 스크램블된 서열을 모델에 흘려주어서 어트리뷰션 스코어를 계산하는 건데, 이때 이 피처 간 인터랙션의 스코어는 변하지 않은 모티프에 대해서 임포턴스 스코어의 차이로 계산하면 됩니다. 마지막 방식으로는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사용하는 것인데요. 디퍼 레이어의 노드들은 인풋 데이터와 여러 비선형 함수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초기 레이어의 노드보다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페런트 모델이라는 개념이 나왔는데, 이는 히든 노드들이 어떤 생물학적 유닛에 상응하도록 설계가 되기 때문에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모델을 의미합니다. 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모델을 만들 때 선행 지식이 필요합니다. 가령 이미 알려진 트랜스크립션 팩터 바인딩 모티프를 참고하여서 필터를 초기화하면 됩니다. 그러면 디폴 레이어에서는 인풋 피처를 조합해서 더 높은 추상화 수준으로 정보를 뽑아냅니다. 가령 세컨드 레이어에서 캡 바인딩 모티프 간의 코어 바인딩 릴레이션을 캡처한다면, 그보다 더 깊은 레이어에서는 바이올로지컬 패스웨이를 캡처하는 식으로 전개됩니다. 바이올로지 분야에서 이런 트랜스페런트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한 거의 최초의 모델로 DCell이라고 하는 게 설명되어 있는데, 이는 이스트에서 제노타입과 성장률 사이의 관계를 모델링한 모델이었습니다. 이때 퍼스트 레이어 노드는 유전자에 해당하고 세컨드 레이어 노드는 펑셔널 그룹에 해당되도록 설계되었고,
결과적으로 이 성장률에 영향을 주는 유전자들을 방해하는 몇몇 돌연변이들 간의 관계성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비교적 최근에는 피넷이라는 모델이 있었는데 멀티오믹스 데이터셋으로부터 여러 몰레큘러 베리어블들을 모델링한 게 있었습니다. 이 모델을 이용해서 메타스태틱 프로스테이트 캔서에서 바이오마커들을 새롭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트랜스페런트 모델링에 대한 문제점들도 제시되어 있었는데 가장 먼저 사전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일 사전 정보들이 잘 정의되어 있지 않거나 아니면 그런 게 측정이 애매한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적용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각 노드를 해석을 할 때 주의를 해야 되는데 보통의 경우에 각 노드들이 어떤 생물학적 유닛에 상응하도록 설계가 되지만 약간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이미 알려진 트랜스크립션 팩터 바인딩 모티프로 필터를 이니셜라이즈 하여 모델을 학습한다고 해도 이게 트레이닝 과정에서 우리가 초기 설정한 모티프에 관련된 필터와 약간씩은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델 해석 능력을 높이겠다고 트랜스페런시를 과하게 추구했다가는 모델 성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가령 유전자와 패스웨이에 해당하는 노드를 설계하겠다고 그 노드들 사이 엣지를 바이너리하게 관계가 있으면 1, 관계가 없으면 0 이런 식으로 하드코딩 한다는 식의 접근법은 이런 제한이 없는 모델에 비해서 성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로 이런 인터프리테이션의 장점에 대해서 언급하였는데 학습 데이터에 비논리적인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면 그게 바로 곧바로 모델이 학습되기 때문에 모델은 전혀 생물학적인 근거가 없는 특성을 학습하게 되므로 어큐레시는 높게 나타나지만 의미 있는 인사이트는 주지는 못하는 모델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거를 인터프리테이션을 나중에 하게 되면은 모델이 잘못 학습하였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한 메디컬 이미징 스터디에서 모델 인터프리테이션을 해본 결과 원래 배치 이펙트는 프리딕션 태스크에서 배제가 되어야 하는데 어떤 배치 이펙트가 모델 프리딕션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현재 어떤 인터프리테이션 방식이 가장 좋은지에 대한 일치한 통일된 의견은 없지만 각자의 접근 방식이 모두 다른 해석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인터프리테이션 방식은 생물학적으로는 전혀 말이 되지 않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물학적 데이터셋의 데이터나 어베일러빌리티가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복잡한 릴레이션십을 학습하는 것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모델 해석에 대한 중요성도 증가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저의 발표는 이것으로 끝입니다. 감사합니다.